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오늘 아침 창밖으로 가을비가 쓸쓸하게 내리는 걸 보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67살의 나이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0년간 한 길만 걸어온 도예 공방 하늘빛, 도자기에 퇴색된 간판을 바라보며 마침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비가 내리는 흐린 하늘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 민호에게 신혼 때 정성껏 마련해준 강남의 아파트를 팔겠다고 통보하기로 한 것입니다. 창밖에 빗방울이 하나둘 창문을 적시는 동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올 아들의 반응을 상상하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 미팅 중이라며 짧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바쁘다는 말만 반복하던 아들이었지만 제가 집을 팔겠다는 말을 꺼내자 처음으로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엄마가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갑작스럽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충격적인 건 지난 5년간의 시간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초대받지 못한 그 집, 명절에도 마주할 수 없었던 손주들의 얼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서늘해지는 전화 속 아들의 목소리, 매일 아침 공방으로 출근하면서 지나치는 그 아파트를 보며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겪어야 했습니다. 공방의 낡은 전기가마 앞에 앉아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자기를 굽고 전시회를 열며 아들의 학비를 모았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거운 흙 반죽을 만지며 꿈꿨던 미래는 분명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민호가 결혼하고 손주들이 태어나면 도예 공방에서 함께 도자기도 만들고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식사도 하는 그런 평범한 행복을 꿈꿨었는데 전화를 끊고 공방 창밖을 바라보니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업실 한켠에 먼지 쌓인 액자 속 민호의 대학 졸업식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과 그 옆에서 행복에 겨워 눈물 짓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도자기를 만들며 평생을 살아온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 빚어진 도자기도 깨뜨려야 하고 너무 단단하게 굳어버린 흙도 다시 부숴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할 때가 왔나 봅니다. 도자기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우리 모자의 관계, 이제는 깨뜨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비가 그치고 해가 저물 무렵 공방 구석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이곳에서 빚어온 도자기들 사이로 민호의 어린 시절 추억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선반 위에서 민호가 5살 때 만든 서툰 도자기 그릇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예 공방 하늘빛 도자기는 사실 민호를 위해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3의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된 후 도자기 작업으로 홀로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작업에 몰두했고
주말에는 인사동 거리에서 도자기를 팔았습니다. 1년에 2번씩. 열리는 도자기 전시회는 민호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고 하나하나 판매할 때마다 통장에 적힌 숫자를 보며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민호가 명문대학교에 합격했을 때의 그 기쁨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어 민호가 지금의 며느리를 소개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30년간 모은 전 재산을 꺼냈습니다. 강남의 신혼집을 장만해주면서 가진 설렘과 기대감이 떠오릅니다. 새 아파트의 도배지를 고르고 가구를 골라주던 그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공방 한켠에 놓인 오래된 전기가마를 바라봅니다. 이 가마는 민호의 중학교 입학식 날 할부로 산 것입니다. 매달 할부금을 내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언젠가 민호가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이 가마로 도자기를 구워볼 날을 상상하며 참 많이도 웃었었는데 해가 완전히 저물자 공방 안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스위치를 켤 엄두가 나지 않아 그대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도자기들이 달빛에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평생 도자기를 빚으며 아들에 대한 사랑도 함께 빚어왔건만 그 사랑이 단단한 도자기처럼 완성되기도 전에 금이 가버린 것만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난 설날 아침이 떠오릅니다. 손수 빚은 도자기에 정성스레 담은 약과와 한과를 들고 민호의 아파트 현관 앞에 섰던 날입니다. 며칠 전부터 방문 의사를 전했지만 결국 문자 한 통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다음에 시간 내서 찾아뵐게요. 봄이 찾아올 때마다 시도했던 방문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주들 돌잔치 때는 하객으로만 잠깐 얼굴을 비추었고 그 이후로는 아이들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매번 준비했던 선물들은 공방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도자기 전시회를 열 때마다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30년 경력의 마지막 전시회라고 적었던 지난달이 초대장도 결국 민호의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시장을 찾은 제자들과 단골 고객들은 제 작품 앞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지만 정작 가장 보고 싶었던 아들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육아로 바쁜 며느리를 돕고 싶다는 마음에 주말마다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아이들 책도 읽어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문자, 메시지는 더욱 짧아졌고 통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용기를 내어 동네 마트 앞에서 기다려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들과 함께 장을 보러 나올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서였습니다. 쌀쌀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서 있던 그 시간 마트를 오가는 다른 할머니들이 손주들과 장을 보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자기를 만들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온도와 시간이 맞지 않으면 금이 가기 마련이라는 것을 매번 거절당하는 순간들이 쌓일 때마다 제 마음속
사랑이라는 도자기에도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나 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도예 공방 근처 카페에서 오랜 친구들과 만납니다. 40년 지기. 친구들과 나누는 이야기는 언제나 손주 자랑으로 가득합니다. 지난 주말 손주와 함께 간 동물원 이야기, 며느리와 함께 배운 파스타 레시피, 손주들과 찍은 가족 사진까지 친구들의 휴대폰 속 사진을 보며 억지로 미소 짓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쳐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먹는 저녁상을 차립니다. 제가 직접 만든 도자기 그릇에 반찬을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과 함께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마치 벽처럼 높게 느껴졌습니다. 명절이면 친구들은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고 합니다. 저는 텅 빈 부엌에서 혼자 명절 음식을 준비합니다. 도자기처럼 정성스레 빚어낸 송편과 저는 결국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주말마다 손주들과 공원에 간다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직 한 번도 손주들의 손을 잡아보지 못했다는 현실이 가슴을 옥죄입니다. 민호네 아파트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혹시나 마주칠까 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항상 쓸쓸한 뒷모습뿐이었습니다. 도예 수업을 마치고 나면 제자들이 종종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거절합니다. 언젠가 갑자기 민호에게서 연락이 올지도 모른다는 헛된 기대를 안고 매일 저녁집에서 전화기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식탁 위에는 4인용 도자기 그릇 세트가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혼 선물로 직접 만든 것들입니다. 민호와 며느리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을 날을 기다리며 정성스레 닦아두었지만 먼지만 쌓여갑니다. 저녁이면 혼자 앉아 텅 빈 그릇들을 바라보며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할 것이라 꿈꾸었던 식탁이 이렇게 차가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주말 오랜 고민 끝에 민호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저를 불편해하는 것인지 제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공방에서 작업하다 문득 떠오른 질문이었습니다. 도자기를 빚을 때도 흙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원인을 찾아야 하듯 우리 사이에 벽도 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민호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뵙고 명절마다 모이는 것이 요즘 젊은 부부들에게는 큰 스트레스라고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에도 자주 가지 않는다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작업실 창가에 앉아 민호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적당한 거리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식사도 차 한 잔의 초대도 받지 못한 것이 과연 적당한 거리일까요? 도자기를 만들 때는 적당한 거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흙을 너무 세게 누르면 무너지고 너무 약하게 다루면 형태가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적당한 거리는 도대체 어느 정도인 걸까요? 며느리의 SNS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카페, 나들이, 아이들과의 행복한 일상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었나 봅니다. 단지 저와의 만남이 불편했던 거겠죠. 앨범 속 사진들을 넘기다 보니 제가 만들어준 도자기 그릇에 예쁘게 담긴 음식 사진도 보였습니다. 그릇은 소중히 사용하고 있는데 그릇을 만든 사람은 왜 이리 멀어진 걸까요? 공방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봅니다. 손주들의 생일을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해 두었지만 초대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생일 선물로 보낸 도자기 저금통과 장식품들이 잘 전달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내 손주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저만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오늘 아침 공방 정리를 하다가 민호의 돌 사진이 들어있는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돌잡이 물건들 중에서 도자기 물레를 집어들었던 그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었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저처럼 도예가의 길을 걸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호는 대기업 임원이 되어 있고 도자기는커녕 제 존재마저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공들여 수놓은 결혼식 한복을 입고 찍은 가족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 바친 시간과 정성이 오히려 그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어 있다는 것을 혼자 키운 아들이라 더 애틋했고 그래서 더 많이 주고 싶었던 마음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공방 한켠에는 아직도 민호의 작은 도자기 작품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방과 후면 이곳에 와서 저와 함께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민호의 마음은 제게 닫혀버렸습니다.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도 늘 빈자리를 남겨두었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고 이제는 그 빈자리마저 정리해야 할 때가 됐나 봅니다. 제자들은 제 작품이 예전보다 더 깊이가 있어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깊이는 아들을 향한 그리움이 크기일 것입니다. 며칠 전 우연히 마주친 민호의 대학 동창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호가 회사 동료들에게 자신은 고아나 다름없이 자랐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도자기를 만들며 아들을 키웠던 제 삶이 그저 불편한 과거가 되어버린 걸까요? 작업실 선반 위에 놓인 도자기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마음속에 쌓인 먼지 때문이었을까요? 어제는 40년 지기 친구 미영 씨의 손주 돌잔치에 다녀왔습니다. 미영 씨는 제가 도예 공방을 시작할 때부터 한 동네에서 베이커리를 운영해온 소울메이트입니다. 돌잔치장에서 보는 미영 씨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며느리와 장난감 코너를 고르며 웃고 있는 모습, 손주를 안고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 온 가족이 모여 사진을 찍는 모습까지 돌잡이 물건들 사이에는 제가 특별히 주문 제작한 도자기, 장식품도 있었습니다. 아기 손가락, 모양을 본떠 만든 도자기, 장신구였는데 미영 씨의 며느리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타인의 며느리에게서 받은 따뜻한 포옹이 왜 이리 낯설고 서글픈지 주말마다 손주들과 물놀이를 간다는 경숙 씨, 며느리와 함께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정희 씨, 이번 여름 손주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는 영미 씨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웃으며 축하해 주었지만 돌아서면 가슴 한켠이 먹먹해져 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친구들이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일상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손주와 함께 만든 쿠키 사진, 며느리와 찍은 미용실, 셀카, 가족여행 사진들. 저는 그저 하트 이모티콘으로 반응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한동안 채팅방을 나가고 싶다는 충동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미영 씨네 베이커리에서 손주들과 함께하는 쿠키 만들기 클래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도예 공방에서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민호의 아이들과 함께 도자기도 만들고 물레도 돌려보고 하지만 그건 이제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버렸나 봅니다. 작업실 창 너머로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이번 주말에 손주들과 단풍놀이를 간다며 들떠 있습니다. 저는 붉게 물든 단풍잎만 바라보며 혼자만의 가을을 맞이합니다. 도자기를 굽는 가마처럼 뜨거운 것이 제 마음속에서 서서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큰 용기를 내어 민호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공방의 마지막 작업을 마치고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안고서 전화벨이 세 번째 울렸을 때 민호가 받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목소리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잠시 시간을 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30년간 운영해온 공방을 정리하기로 했다는 말과 함께 손주들에게 도자기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또다시 바쁘다는 한마디였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해외 출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말은 아이들 학원 때문에 어렵다고 했고 그 다음 주말은 처가에 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애쓰며 말했습니다. 그럼 민호야, 언제 시간이 될 것 같니? 잠시 머뭇거리던 아들은 결국 나중에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나중이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작업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지막 가마 작업을 위해 준비해둔 도자기들이 선반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손주들의 이름을 새겨 넣은 작은 그릇들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그릇들도 누군가 다른 이의 손에 들어가겠지요. 창밖의 비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작업실 천장에서 빗물이 새어들어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제 마음을 두드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서 있는 제 모습이 창에 비쳐 보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포기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오늘 아침 부동산 중개사를 만났습니다.
5년 전 민호이 신혼집으로 마련해준 그 아파트를 팔기로 한 것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마지막으로 그 집을 한 번 둘러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중개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2년 전부터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더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제가 준 신혼집은 이미 그들에게 수익을 위한 재산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방문을 거절당했던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공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그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베란다에는 낯선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커튼도 제가 골라준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매일같이 지나치며 들여다보았던 그 창문 너머로 이제는 다른 가족의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받은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매매가는 5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제 눈에는 그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의 미래를 위해 마련한 집, 그 집에 담았던 저의 모든 마음과 정성이 이제는 단순한 시세 차익으로만 남은 것 같아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임장을 작성하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 한 채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쌓아온 모든 희망, 기다림, 그리고 미련까지도 함께 정리하는 것입니다. 도자기처럼 단단하게 구워낸 사랑이었지만 결국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서류의 마지막 서명을 하고 나오는 길, 하늘에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일찍 찾아온 겨울처럼 제 인생의 겨울도 예상보다 일찍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홀로 견뎌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공방의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이어온 하늘빛 도자기에 간판을 내리고 오래된 전기가마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 스승의 마지막 작업실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그들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제가 만들어 온 것은 비단 도자기뿐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도자기를 만들며 배운 가장 큰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성껏 빚은 작품이라도 때로는 의도치 않게 금이 가고 깨지기도 한다는 것. 그럴 때면 그 파편을 모아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깨진 도자기 조각으로 모자이크 작품을 만들어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것처럼 이제는 제 인생도 그렇게 다시 빚어가려 합니다. 마지막 전시회를 준비하며 특별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깨어진 가족의 초상화를 형상화한 도자기 작품입니다. 금이 간 자리마다 금박을 입혀 완성했습니다. 일본의 금간 도자기를 금으로 메우는 금치기 기법을 써서 상처난 자리가 오히려 더 빛나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전시회 개막식에는 많은 제자들과 도예가들이 찾아왔습니다. 제 작품을 보며 그들은 말했습니다. 깨어진 일상의 조각들이 오히려 더 진실된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다고. 제가 겪은 상처와 아픔이 작품의 깊이를 더했다고 그들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사랑도 인생도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도예 공방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카페를 열어 제가 만든 도자기로 차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이기를 포기하는 대신 지나가는 모든 이들의 따뜻한 벗이 되려고 합니다. 인생은 도자기 만드는 과정과 닮아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때로는 단단히 구워야 하고, 때로는 부서진 조각을 비워내야 하며, 그리고 가끔은 완전히 새로운 흙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흙을 준비합니다. 비록 혼자이지만 이번에는 제 인생이라는 작품을 온전히 제 방식대로 빚어보려 합니다. 2월의 쌀쌀한 아침, 여느 때처럼 음악학원 셔터를 올렸습니다. 35년간 이어온 소리의 정원 음악학원에 낡은 간판이 찬바람에 살짝 흔들립니다. 빛바랜 악보를 본뜬 디자인의 간판은 이제 색이 바래 희미해졌지만 예전의 활기찬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학원 문을 열고 들어서자 늘어선 피아노들이 조용히 저를 맞이합니다. 야마하, 삼익, 영창 각기 다른 제조사의 피아노들이 서로 다른 사연을 품은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창가에 놓인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눈에 들어옵니다. 검은 피아노 표면에 반사된 아침 햇살이 마치 무대 조명처럼 빛납니다. 창밖으로는 등교하는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레슨 준비로 분주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피아노 소리 한 번 들리지 않는 날도 많습니다. 조용한 건반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딸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 걸린 시계가 8시를 가리킵니다. 수진이는 이 시간이면 일어났을 테지요. 홍대 재즈바에서 늦게까지 연주를 하는 딸에게 이른 아침 전화를 거는 게 조심스럽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먼저 걸어보는 전화입니다. 전화벨이 세 번째 울릴 때쯤 수진이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예상과 달리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처럼 툭툭 내뱉는 말투도 아니고 낯선 어조도 아닌 그저 담담한 목소리.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학원을 정리하기로 했어. 피아노들도 그랜드 피아노도 모두 팔 거야.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묻는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피아노요? 제가 쇼팽 콩쿠르 나갈 때 쓰던 그 피아노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 피아노입니다. 수진이가 예고 입시를 준비하며 매일 밤 늦게까지 연습했던 피아노. 서울음대 합격의 기쁨을 안고 베토벤 소나타를 연주하던 날에 그 피아노. 그리고 재즈로 전향하겠다며 마지막으로 클래식 곡을 연주했던 그 피아노입니다. 6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수진이가 갑자기 클래식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저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15년을 클래식 피아노에 매진했던 딸이 하필 음대 졸업을 앞두고 재즈를 선택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에게 등을 돌렸고 이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는 그저 무거운 실패의 증거로 남았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 덮개를 열어봅니다.
먼지 쌓인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정막 속에서 빛납니다. 한 음을 조심스레 눌러보니 여전히 맑은 소리가 울립니다. 문득 수진이가 재즈클럽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본 제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마침내 이 무거운 피아노를 팔기로 한 것은 단순히 학원을 정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클래식만이 진정한 음악이라고 고집했던 제 완고한 마음도 함께 내려놓으려 합니다. 피아노 위로 떨어지는 아침 햇살이 마치 오랜 어둠을 걷어내듯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학원 구석구석을 정리하다 보니 오래된 앨범 하나가 나왔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마자 5살 수진이가 처음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던 날이 사진이 나왔습니다. 까만 단발머리에 빨간 리본을 달고 피아노 의자에 겨우 걸터 앉아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선명합니다. 수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음악적 재능이 남달랐습니다. 걸음마도 떼기 전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광고 음악을 흥얼거렸고 말을 배우기 전에 음정을 따라 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가 된 후 저는 수진이의 재능을 믿으며 음악학원을 시작했습니다. 앨범을 넘기다 보니 수진이의 첫 발표회 사진이 나옵니다. 7살의 어린 나이에 모차르트 소나타를 연주하던 날 객석에 청중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이는 소리에 정원의 자랑이 되었고 저는 딸의 재능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쳐 뒷바라지했습니다. 피아노 위에 놓인 낡은 메트로놈이 눈에 띕니다. 수진이가 연습할 때마다 항상 켜두었던 이 메트로놈은 우리 모녀의 일상을 지배했습니다. 아침 6시 레슨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밤 11시 연습이 끝날 때까지 때로는 너무 혹독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이 딸을 위한 최선이라 믿었습니다. 창고 한켠에서 수진이의 수많은 상장들이 나왔습니다. 전국 학생 음악 콩쿠르 대상, 쇼팽, 국제 콩쿠르 한국 대표 선발전, 입상, 예술이전당 영재 콘서트 초청, 화려한 수상 경력 뒤에는 피아노, 앞에서 흘린 눈물과 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수진이의 16번째 생일입니다. 그날 저는 10년간 적금을 들어 모은 돈으로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를 선물했습니다. 피아노를 보자마자 환호성을 지르며 저를 끌어안던 수진이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리셉션 데스크 서랍에서 오래된 레슨 일지를 발견했습니다. 수진이의 하루하루 연습 기록과 제 코멘트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오늘 쇼팽 연습 2시간, 리스트 연습 3시간. 매일같이 적어 내려간 기록들이 마치 우리의 청춘을 기록한 일기 같습니다. 창밖으로 매미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느새 계절이 깊어 한여름이 되었나 봅니다. 수진이가 연습할 때면 항상 창문을 닫아달라고 했었지요. 매미 소리가 신경 쓰인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그 매미 소리마저 그립습니다. 딸의 연주 소리와 뒤섞여 들리던 그 시절이 이제는 너무나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레슨실 정리를 하던 중 수진이의 고등학교 시절 악보들을 발견했습니다. 바흐,
베토벤, 쇼팽 클래식의 거장들 사이로 한 장의 낯선 악보가 눈에 띄었습니다. 재즈의 대가 빌 에반스의 월츠 4 데뷔였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딸의 마음속 작은 변화가 이 악보 속에 숨어 있었나 봅니다. 예고 2학년 겨울 수진이는 처음으로 제게 재즈 공연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입시가 코앞인데 그런 내 시간 낭비할 수 없어 그렇게 말했던 제가 지금은 한없이 후회스럽습니다. 딸의 작은 소망을 무시한 그 순간이 우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첫 번째 계기였을지도 모릅니다. 레슨실 벽에 걸린 차이코프스키 초상화 아래에서 먼지를 닦다가 숨겨져 있던 작은 포스터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재즈 피아니스트 키스 자렛의 공연 포스터였습니다. 수진이가 몰래 붙여두었던 걸까요? 그 시절 딸이 방에서 몰래 흘러나오던 낯선 재즈 선율이 떠오릅니다. 음대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 수진이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쇼팽 연습을 하다가도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죠. 그때마다 저는 더 엄격해졌습니다. 클래식의 깊이를 모르면서 재즈니 뭐니 하는 건 의미 없어 수진이의 마음속 다른 선율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제 고집이 이제야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레슨실 구석에서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고장난 줄 알았던 테이프를 틀어보니 의외로 작동했습니다. 녹음된 건 수진이의 연습 과정이었습니다. 베토벤 소나타를 연주하다가 중간중간 재즈 스타일로 즉흥 연주를 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딸의 진정한 열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피아노 의자를 정리하다가 그 밑에서 수진이의 일기장을 찾았습니다. 엄마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클래식도 사랑하지만 재즈에서 찾은 자유로움이 너무나 행복하다. 누렇게 바랜 일기장 속의 글씨가 제 가슴을 찌릅니다. 수진이는 종종 연습실에 혼자 남아 즉흥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한 제자가 우연히 들었다며 말해주었죠. 선생님, 수진 언니가 연주하는 재즈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치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클래식의 완벽함만을 추구하던 제 귀에는 딸의 새로운 음악이 들리지 않았나 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과거 수진이의 마스터 클래스가 열리던 시간입니다. 큰 레슨실은 이제 먼지만 쌓여갑니다. 한때는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쇼팽의 녹턴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의 연주를 듣기 위해 어린 학생들이 창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었죠. 지금은 단 하나의 음표도 울리지 않는 토요일 오후입니다. 어제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수진이의 공연 소식을 보았습니다. 홍대의 유명 재즈 클럽에서 매주 목요일 정기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후기들을 읽어보니 매번 공연이 매진된다고 하네요. 피아노의 시인이라는 별명도 생겼다고 합니다. 한때 제가 그토록 바랐던 수식어였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장르에서 그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레슨실 방명록을 넘기다 보니 수진이의 마지막 클래식 공연 티켓이
나왔습니다. 6년 전 봄 예술이 전당. 리사이틀 프로그램을 보니 쇼팽의 발라드 4번이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그날 수진이는 평소와는 다른 해석으로 연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재즈의 색채가 묻어 있었나 봅니다. 공연이 끝난 후 수진이는 제게 재즈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딸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이면 동창회 모임이 있습니다. 음대 동기들과의 점심자리에서 다들 자녀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교향악단 수석이 됐어요. 우리 딸은 이번에 음대 교수 되었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커피만 마시며 웃어야 했습니다. 수진이가 재즈 클럽에서 연주한다고, 그것도 행복하게 연주한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자 한 명이 수진이의 공연을 보고 왔다며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크린 속의 수진이는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클래식 공연장에 엄숙한 분위기가 아닌 자유로운 무대에서 관객들과 호흡하며 연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매일 밤 텅 빈 학원을 닫으며 생각합니다. 한때는 이곳이 수진이의 꿈이 시작된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 꿈을 가로막은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복도 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고집스럽게 클래식만을 고집하던 저의 모습이 어쩌면 이 텅 빈 교실처럼 메아리만 남은 건 아닐까요? 오늘은 수진이의 옛 연습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자 6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공간에서 묵직한 공기가 밀려옵니다. 책상 위에는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보던 악보가 그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쇼팽의 발라드 위에 연필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재즈 이론책들 책장을 정리하다 보니 수진이가 숨겨두었던 노트들이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화성악 공부라고 적혀 있었지만 안에는 재즈 편곡들로 가득했습니다. 모차르트의 소나타를 재즈 스타일로 편곡한 악보, 바흐의 인벤션을 스윙으로 해석한 시도들. 수진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두 개의 세계를 조화시키려 했던 걸까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제게 쓴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않은 편지들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음악이 좋아요. 클래식으로 배운 모든 것들이 제게는 소중한 자산이에요. 하지만 재즈는 제게 숨 쉴 수 있는 자유를 주었어요. 이해해 주실 수 있나요? 책상 밑에서 오래된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수진이의 연습 과정이 흘러나왔습니다.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다가 자연스럽게 재즈, 즉흥 연주로 넘어가는 소리, 그리고 작은 한숨과 함께 엄마가 들으시면 실망하시겠지라고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가슴을 저립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식물 화분에서 말라붙은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이의 20살 생일 제가 써준 편지였습니다. 우리 딸이 세계적인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될 거라 믿는다는 내용이었죠. 그 옆에는 수진이가 연필로 작게 써놓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꿈이 아닌 제 꿈을 찾고 싶어요. 연습실 구석에는
수진이가 몰래 모아둔 재즈 공연 티켓들이 있었습니다. 각 티켓마다 공연 후기를 꼼꼼히 적어두었더군요. 오늘 키스 자렛의 연주를 듣고 울었다 저렇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니 티켓 뒷면마다 적힌 수진이의 진솔한 감정들이 제게는 처음 보는 딸의 일기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아노 보면대 위에서 찾은 사진 한 장수진이의 첫 재즈 공연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새칠은 공연이었나 봅니다. 사진 속 수진이의 눈빛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반짝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고집한 클래식의 엄격함이 수진이의 진정한 음악적 자아를 얼마나 옥죄고 있었는지를. 오늘은 그랜드 피아노를 감정받는 날입니다. 전문가가 피아노를 살펴보는 동안 저는 창가에 서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피아노는 수진이의 16번째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딸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그날 밤 피아노 앞에서 나눈 약속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감정사는 피아노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여기저기 손봐야 할 곳이 많다고 합니다. 마치 저와 수진이의 관계처럼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모녀 사이였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상처와 오해가 쌓여 있었습니다. 학원 벽에 걸린 수진이의 수상 경력을 정리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화려한 경력들이 정말 수진이가 원했던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저는 딸이 재능을 제 과거의 한을 푸는 도구로 삼았는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 피아니스트의 꿈을 접어야 했던 제 모습이 수진이를 통해 대리만족을 찾으려 했던 건 아닐까요? 점심시간 우연히 유튜브에서 수진이의 재즈 공연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어제 올라온 영상이더군요. 수진이는 스탠더드 재즈곡을 연주하다가 갑자기 쇼팽의 녹턴을 접목시켰습니다. 클래식의 우아함과 재즈의 즉흥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고집했던 클래식이 재즈와 만나 더욱 새롭고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옛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수진이의 공연을 보고 왔다며 제게 전해달라고 받은 음반이었습니다. From Classical to 재즈 마이너스 포 마이 머더라는 제목의 자작 앨범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제게 주신 클래식의 기반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의 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수진이의 앨범을 들었습니다. 한 곡 한 곡이 클래식 명곡을 재즈로 재해석한 것들이었습니다. 바흐의 평균율을 스윙으로,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블루스로, 그리고 마지막 곡 제가 가장 좋아하던 쇼팽의 녹턴을 재즈 발라드로 편곡한 연주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결코 클래식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넓은 음악의 세계로 클래식을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어제는 음악대학 동창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모교 음악과는 그대로였지만 친구들의 이야기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희는 딸이 이번에 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정식 단원이 되었다며 자랑했고, 미경이는 아들이
예술고등학교 교사가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카페테리아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친구들은 저마다 자녀들의 클래식 음악, 커리어를 자랑했습니다. 명문음대, 교수가 된 자녀, 유명 오케스트라의 수석 주자가 된 자녀, 국제 콩쿠르에서 수상한 자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커피만 마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수진이는 어떻게 지내? 누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요즘 재즈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자작 앨범도 냈답니다. 예상과 달리 친구들의 반응은 따뜻했습니다. 와, 클래식과 재즈를 모두 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모임이 끝나고 혼자 음악관을 거닐었습니다. 연습실에서 들려오는 쇼팽의 연습곡, 복도를 울리는 베토벤의 소나타 문득 수진이가 이곳에서 연습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완벽한 클래식 연주자가 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제 고집이 얼마나 좁은 시야였는지를 저녁에는 친구가 보내준 자녀들의 연주의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웅장한 콘서트홀, 정중한 관객들, 격식 있는 분위기 한때 수진이에게 바랐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본 수진이의 재즈클럽 공연 영상은 달랐습니다. 관객들과 호흡하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즉흥적으로 변주하는 모습, 그 자유로움 속에서 진정한 음악의 기쁨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귀가하는 길에 우연히 길거리 공연을 보았습니다. 젊은 연주자가 클래식 곡을 재즈풍으로 편곡해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듣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음악에는 정해진 길이 없다는 것을. 수진이는 어쩌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간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젯밤 용기를 내어 수진이의 재즈클럽을 찾아갔습니다. 공연 시작 2시간 전 홍대의 좁은 골목길에 있는 블루 문이란 재즈클럽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저 밖에서 수진이가 리허설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수진이는 제가 기억하는 모습과 달랐습니다. 무대 위에서 다른 연주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즉흥적으로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생기 넘쳤습니다. 한때 클래식 레슨실에서 보였던 긴장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리허설에서 들려오는 음악은 놀라웠습니다. 차이코프스키의 사계중, 가을을 재즈로 편곡한 연주였습니다. 클래식의 우아함과 재즈의 자유로움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그 선율에 제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이는 클래식을 버린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음악의 세계로 발전시킨 것이었습니다. 문득 수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저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클럽을 빠져나와 어둑해진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딸의 연주를 몰래 듣고 도망가야 하는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수진이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오신 것 같았어요. 다음 주 목요일에도 공연이 있어요. 오셔서 앞자리에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화면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진이는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왔다가 간 것도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도 피아노 앞에 앉아 수진이의 음반을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이제야 들립니다. 클래식의 기본기 위에 자유로운 영혼을 더한 수진이만의 음색이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틀에 음악을 가두어 두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수진이를 힘들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늘 아침 마침내 그랜드 피아노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피아노 상점 주인은 이렇게 관리가 잘 된 스타인웨이는 처음 본다며 꽤 좋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이 피아노의 가치는 금액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건반 위에서 수진이는 쇼팽의 발라드를 연주했고 첫 재즈 선율을 시도했으며 마지막 클래식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 곡을 연주해도 될지 물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수진이가 가장 좋아하던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가락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녹턴의 선율은 자연스럽게 수진이의 재즈 스타일로 이어졌습니다. 서툴고 어설픈 연주였지만 처음으로 딸의 음악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피아노를 실어가는 트럭을 배웅하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피아노를 보내는 것은 단순히 악기 하나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던 과거와 편견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클래식 피아니스트의 길만을 고집하던 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학원 간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의 정원이라는 글자를 하나하나 떼어내는 동안 지난 35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이곳은 진정한 소리의 정원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꽃만 피워내기를 강요하는 정원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텅 빈 연습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주 공연에서는 특별히 클래식과 재즈의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첫 곡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쇼팽의 녹턴이 될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의 클래식이 있었기에 제 재즈가 더욱 깊어질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이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라보는 빈 연습실이 더 이상 쓸쓸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빈 악보와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동안 제가 고집스럽게 지켜온 음악의 경계를 허물고 수진이가 들려줄 새로운 화음을 기다릴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진이의 공연을 보러 갑니다. 이번에는 클럽 앞에서 망설이지 않을 겁니다. 수진이가 예약해준 첫 번째 자리에 당당히 앉아 딸의 음악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공연 시작 전 분장실로 찾아가는 발걸음이 떨립니다. 손에는 수진이가 어릴 적 가장 좋아하던 머리핀을 들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할 때마다 늘 차고 있던 그 핀을 찾아내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35년간 모아온 클래식 악보들은 모두 정리했지만 이 작은 머리핀 하나는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분장실 문을 두드리니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서로 잠시 말없이 바라보다가 포옹을 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시간들이 그 포옹 속에 담겼습니다. 수진이의 머리에 핀을 꽂아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맨 앞자리에서 너희 음악을 제대로 들을게 공연이 시작되고 수진이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첫 곡은 약속대로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선율은 자연스럽게 재즈로 변주되었고 클래식의 우아함과 재즈의 자유로움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음악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수진이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공연이 끝나고 수진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특별한 관객이 오셨습니다. 제게 음악을 가르쳐 주신 첫 스승이자 제 인생의 첫 번째 음악, 저희 어머니십니다. 객석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귀가하는 길. 수진이가 제안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공연 전에 함께 식사를 하자고. 그리고 학원 자리는 작은 음악 카페로 바꾸는 건 어떠냐고. 클래식과 재즈가 공존하는 공간, 모든 음악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새로운 소리의 정원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음악은 결국 마음을 전하는 언어였던 것을. 클래식이든 재즈든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진심이라는 것을. 수진이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야 저도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악보를 써내려갈 시간입니다. 딸과 함께 우리만의 특별한 하모니를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서로의 음색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더 풍성한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